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류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차 설명회, 여러분들 처음 이제 변리사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대략적인 사항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좀 받으셨죠? 그죠?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 얘기하기 전에 우리 1차 설명회니까 우리 과목이 이제 시험 과목이, 그러니까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 일단 1차를 합격하셔야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한번 합격하면은 그 당해년도에 2차 시험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다음에 또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어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 이제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가 있고, 우리 이제 설명이니까 이제 우리 1차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알아보셨겠지만 과목은 이제 1번 산업재산권법. 두 번째 이제 민법. 세 번째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0점씩. 100점, 100점, 100점 이래가지고 이제 300점 만점에 이제 1차 시험 보게 되고, 그리고 1차 시험은 전부 다 이제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라고 하죠. 5개 지문 중에서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로 객관식 시험 보게 되고, 2차는 뭐 이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차는 이제 논술형. 2차는 논술형이어갖고 이제 백지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되는데, 1차는 이제 객관식 정답 골라내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법, 민법, 자과 이렇게 있는데, 산재법은 이 안에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뭐 디자인 보호법하고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과목 합쳐서 이제 100점이고, 민법은 이제 단일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 그냥 민법 한 과목 가지고 이제 100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법의 중요성이 좀 높이 있죠. 그죠? 자연과학은 또 이제 물리, 화학, 흔히 이제 물화생이지 그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민법이 이제 2교시, 그러니까 두 번째 과목이긴 한데, 이 민법이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재산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거 보기 전에 사실 민법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뭐 변리사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민법 수강하시고 이제 민법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죠.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민법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좀 보시면, 자, 로마자 1번에 이제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밑줄만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 나가시다 보면 제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 제 교재가 이제 세 가지예요. 포인트 민법 이거는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이건 한 6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1400페이지 정도? 무지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도 이게 한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다가 견본을 한번 보세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가시다 보면 견본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50페이지 뭐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950페이지짜리 책이 이제 민법 책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변리사 시험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 계열이세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전공이나 뭐 이제 공학 전공이나 이공 계열들이 많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법학은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로 시작하는데 기본 강의가 한 50회 됩니다. 민법 기본 강의는 50회 정도.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제 일주일에 5회씩 강의하면 10주 과정이에요. 10주.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하면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민법을 보시게 되는데, 그만큼 많다 이거죠. 그죠? 2개월 반 내내 민법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한 번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법이라는 것도 이제 단일 과목으로 이제 100점이긴 한데, 이것도 목차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쪼개보면, 1번 민법 총칙, 그 다음에 2번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채권법인데, 채권 총론하고 강론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강론.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제가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40문제씩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 100점. 40문 100점.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 1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 총론 8, 강론 8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공부는 뭐 책을 펴게 되면 이제 1페이지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순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있으면 각 법학 과정에 있는 요거에 있는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도 이게 뭐 물권법하고 물권하고 채권은 구별이 되는 것이지만 얘네들이 또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권이 변동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과정을 거쳐서 물권이 변동이 막 그래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차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권법, 채권 쪽은 이거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니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물권, 채권 얼만큼, 웬만큼 알고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뚝 떨어져 있으면 이것만 보면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고 민법 총칙만 100번 본다. 민법 총칙만, 내가 민법 총칙만 100번 본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험계에 들어오시면 이제 회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이러면 1회독.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봤다. 그러면 뭐 2회독.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또 돌아와서 또 한 번 봤다. 그러면 3회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1회독제에는 사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반해야 돼요. 그래서 1회독 때 끝까지 다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2회독 갖고도,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제 와서 이걸 보면 그때부터 이제 좀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 채권도 다 연결돼요. 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뭐 못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법학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끝까지 가보고 돌아서 또 보고 돌아서 또 보고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다다음 줄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또 보시면. 그리고 우리 수험은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수험 기간은 주로 1년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1년에 1회 시험이다 보니까 1년을 이제 보통 수험 기간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초등학교 그러니까 수학이다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 과정 차근차근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뭐 이제 함수 배우고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학은 이 안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1학년 수준 있고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수준 있고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과정도 모르면서 고3 얘기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법학을 혼자 독학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제 강의 앞에 강사가 뒤에 내용까지만 사례까지 끌어다가 설명드리고 일단 이해 다 시켜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아래 밑줄 보시면, 그래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다. 그죠? 그래서 변리사 시험인데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뭐 이거 다 그냥 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그럼 결론이 뭐냐?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법학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또 이제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1회독 하려면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고 해야 되는데 1회독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2개월 반이 그냥 걸린다. 그죠?
여러분들 수험기간 1년 이렇게 길을 보면 보통 이제 3월 진입하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 종합반 벌써 100명이 넘어가지고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러니까 3월에 진입 주로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올해도 그랬는데 2월 셋째 주로 2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2월 말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3월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내년 2월 셋째 주죠. 아마 또 내년에도 요 정도 시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험기간 1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2개월 반을 그냥 민법 기본 강의 듣는데 쓰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많다.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이제 한번 봤다. 그래서 2회 독재 돌아왔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것들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계속 보시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을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제 뭐 우리 결론이죠.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회독이 나와야 돼요. 그죠? 나를 비춰.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이게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이제 법학은 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시면, 그럼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런데,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그랬고, 밑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렵고 그런데, 밑줄 보시면, 민법을 정보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생들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민법을 잘 봐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그런 추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밑줄.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세 과목 있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연도마다 쉬운 연도 있고 어려운 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쉬웠고 올해는 어렵고 그랬는데 커트라인이 보통 한 77에서 78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 너무 쉬워가지고 커트라인이 81.6인가 이렇게 나왔고 올해는 또 너무 어려워갖고 70.8인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매년 다르긴 하지만 우리 출제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이제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 요 정도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77에서 78 정도. 그죠? 그런데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쉽게 해서 물리 전공도 있고 화학 전공도 이렇게 이공계열이라 이쪽엔 좀 강세가 있는 분이 계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 네 과목 전부 다 정통적인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전공에는 잘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지만 이쪽은 좀 떨어지시고 그죠? 화학 전공이면 화학은 잘하지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만만치 않대요. 저는 뭐 자연과학 선생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 자연과학 점수가 거의 60점 정도면 뭐 그냥 그럭저럭 맞았다 70점 맞으면 뭐 대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점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보통 한 6, 70점 정도 합격자들 봐도 자연과학 점수는 뭐 6, 70점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커트가 보통 이제 77, 78에 나온대. 그죠? 이거 이렇게 65점 맞았다 그러면 10점을 채워야 돼. 어디 가서 채워요? 여기서 채워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자들 보면 민법은 한 9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80점 정도만 맞아도 일단 뭐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적인 연도를 생각해 보면 민법 한 90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자연과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도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채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민법이 점수가 이제 좀 낮게 나와버리면 이제 합격하기 좀 힘들어진다 그런 추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수험생들도 민법을 제일 열심히 하셔요.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프린트 가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려운데 그럼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 지금부터 이제 거기 써놓은 그 말들은 뭐 지금 당장 말씀드려봐야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좀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그러고 가로치고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이 진입하는 분들이 좀 특성인 게, 이공계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암기가 있으면 비중을 너무 이쪽으로 치중을 하셔요. 막 90대 10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요, 보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학은 뒤에 있는 거 보고 와서 돌아와야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이 뒤에 있는 게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앞에 돌아와봐야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암기가 좀 병행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래도 이제 당연히 법학도 이제 이해가 기본이긴 하죠. 기본이긴 한데 한 70대 30 정도나 60대 40 정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암기를 너무 경시하셔. 다들 보면 무시하시고 오히려 암기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수험 공부할 때는 이 암기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전부 다 이해를 강조하고 이제 암기를 경시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반대로 이제 암기도 좀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주로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선 이해 후 암기인데, 선 이해 후 암기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선 암기해놓고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암기를 좀 뭐 무시하지 마시고 나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외워가면서 공부를 좀 하셔라. 그죠? 그리고 실제 시험 가셔가지고 이거 객관식 찍어야 되는데 이해만 해가지고는 OX 정확하게 못 골라냅니다. 우리 객관식이라 그러죠. OX를 정확하게 골라내려면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암기의 중요성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도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민법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이걸 다 암기를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면 이해하고 암기하면 이제 암기 양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문단에 있고 이제 셋째 줄 보시면, 셋째 문단 보시면. 근데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뭐 암기만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 하나 만나면 일단 그냥 드리고 그냥 외우고 넘기고 다시 볼 때 뭐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해될 때까지 막 파고든다. 그죠? 그러면 이게 수험 기간은 우리 짧기 때문에 시간이 막 갑니다. 우리 수험생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넷째 줄.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사치라 그랬죠. 그죠?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갖고 그럼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아래 문단 결론. 그죠?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수업 시간에 일단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해는 일단 시켜드립니다. 뒤에 것까지 다 끌어다가 설명드리면서 막 사례도 설명드리고 막 가불병이 어쩌니 그러면 이제 이해한 다음에 외워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둘째 주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봐라. 그죠? 여러분 뭐 공부 사실은 변리사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부면 도사예요. 도사 사실은. 그죠? 도사인 분들만 들어와서 뭐 진입을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수험을 하다 보면 그 똑똑한 수험생들도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강사들이 야, 이쪽 아니다, 일로 가라, 이쪽 아니다, 일로 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차에서 한정드려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산재법은 2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데 민법은 오로지 1차에만 있습니다. 2차에 가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2차에 가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민법은 1차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객관식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책을 읽고 그래도 문제를 못 맞추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점수를 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점수를 잘 맞으려면 객관식 연습이 필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그 2번 문단 이제 밑줄 보시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 1차 객관식만 보니까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변리사 수험가 이제 강사님들 중에 특히 민법 강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기본 강의,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요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 따라다 보면 기본 강의 1회독, 중급 강의 2회독, 객관식 강의 하면 3회독 이렇게 이제 저절로 3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짜여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 강의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그죠? 대부분 이게 한 8월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월 전까지는 그냥 계속 기본서만 책만 보고 있다가 이때 처음 객관식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도 기출문제는 던져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3개가 있다. 포인트 민법 기본서하고 이 OX 지문집 600페이지짜리하고 포인트 객관식 1400페이지인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걸 보셔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걸 붙잡고 풀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제 출간하는 건데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뭐 각종 기출 문제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방대한데 이 OX 지문집은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만 들어있고 게다가 원래 이제 오지선다니까 문제 1번, 2번, 3번, 5번 나왔는데 이걸 다 OX 지문 형태로 쪼개놔가지고 그러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쭉 가게 나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견본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쭉 해놔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이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OX 문제 이거 풀고 갑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민법 기본 이론 설명드리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기본서 정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OX 문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한 2, 30분 제가 시간을 내서 문제 그날 풀어오신 문제 풀어드리고 또 다음 진도 나가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을 그냥 병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그냥 책만 보다가 나중에 8월 달쯤에 포인트 객관식도 1400짜리 딱 보려고 그러면 깜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기본 강의도 OX 한번 보고 중급 강의도 OX 한번 보고 이렇게 600페이지짜리 이렇게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것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2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밑에서 위에서 넷째 줄, 밑줄 따라 없으면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그죠? 됐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강의를 뭐 수강 안 하더라도 기본 강의 들으면서부터도 뭐 조그만 기출문제집 같은 거는 좀 병행을 하셔라. 그죠? 이때 가서 처음 잡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취지는 그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서 3페이지 보시면 그 밑줄 보시면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수험생들 보면 뭐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아니 뭐 있겠어요. 강의 수강 1번 강의 수강하고 2번 기본서 정독하고 3번 객관식 문제 풀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시면 조문의 중요성이 다 됐다. 이제 법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법학을 보면 조문, 판례, 이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뭐 이제 느낌 오시잖아요. 법규정 말하는 법규정. 우리 민법은 이제 변리사에서는 가죽법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1조부터 766조까지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조문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교정은 민법전이 우리나라 법전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워낙 이 복잡한 사회생활을 여기에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조문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문이 좀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보충해주는 부분이 이제 판례라는 것인데 이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란 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있잖아요.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나라 조문은 좀 잘못됐다, 판례는 잘못됐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사안이 있을 때, 뭐 B라는 이론이 맞다, 뭐 C라는 이론이 맞다, 이런 걸 견해대립이라고 하죠. 그죠? 법학에는 당연히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당사자와 을이라는 당사자가 있을 때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견해대립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심지어 자연과학 같은 데도 견해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견해 대립은 객관식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봅니다. 정답이 없어요. 우리 객관식은 O냐 X냐인데 어떤 교수님은 B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C가 맞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답을 어떻게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판례입니다. 판례. 조문과 판례. 그죠? 특히 판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 항상 다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할 것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기준이 된다. 정답. 판례는 딱 대법원이 딱 판결문 내려줬으니까 정답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출제 비중을 보면 얘가 뭐 그러니까 저도 뭐 교재도 써놨지만 대충 매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한 20%? 한 70% 이상? 그죠? 출제 비중을 보면 1호는 뭐 10%는 아니고 10% 이내. 그러니까 뭐 5%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의 출제 비중이 가장 낮고, 그러니까 출제 비중 제일 높은 건 판례고, 그 다음에 조문이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 가장 낮은 게 이론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이 판례가 제일 높다 보니까 판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약해지냐? 조문이 약해져, 조문. 그래서 이 조문이 법학에서는 기본이고 사실은 이 판례를 이해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조문이 기초가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판례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것만 보다 보면 결국 기초도 이제 무너지고 이제 판례도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학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조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출제 비중은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인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게 비중은 작지만 나중에 실전 보고 나면 조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조문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조문.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다, 자세.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굵은 글씨 써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 시작하면 반드시 별도의 민법 조문집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얇게 그냥 프린트를 해서 다니든, 그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하면은 프린트 다 나눠드리고 조문집 프린트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그죠? 좀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런 취지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셋째 문단 보시면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문 보면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데도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집중을 하실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 3회독 이상 되다 보면 조문 하나만 읽어도 그 조문에 연결되는 판례, 그 조문하고 연결된 판례나 기출문제 등이 다 떠올라야 돼. 그죠? 나중에 볼 때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걸 저는 이제 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국어적으로 읽는데 그치겠지만, 한 2회독, 3회독 가면서부터 아마 실력이 늘어가지고, 조문 하나만 봐도 판례 기출문제 막 다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려면 처음에 습관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래 밑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지문 등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이런 걸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그죠? 근데 이를 위해서 처음에 습관,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이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출퇴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멍하니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조문집 보면서 그러고 다니셔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취지다. 자, 그다음 이제 교재 선택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일단 법학은 교과서라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어요. 정말 이제 훌륭한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교과서라는 게 그 이론서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은 페이지가 2000페이지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관심이 이거보다도 야 우리나라의 법학을 발전시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 교과서에 반해서 우리 저 같은 이제 강사가 쓰는 이제 강사가 쓰는 수험서. 제 책 이것도 포인트 비법도 이것도 수험서. 그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는
학술적으로 보면 가치가 비교가 안 되죠. 훨씬 훌륭한 책입니다. 그죠?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이제 강사들의 수험서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이다. 그죠? 그런 취지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굳은가구를 가지고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복습의 중요성 일단 넘어가 갖고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면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나중에 내가 직접 보니까 모르겠더라.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복습이 안 돼서 그래. 복습이 안 돼서.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그냥 들어서만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 그걸 기본서 읽어보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해 와봐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강의 일단 수강 먼저 하고 그날 진도 나간 부분 기본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까지 풀고 요게 이제 하루의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매일매일 50회 강의 동안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해내셔야 돼. 그것만 해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오늘 뭐 시간 좀 없네, 뭐 피곤하네, 뭐 이렇게 복습이 밀리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막 여름쯤 되면 이제 수험생들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도 차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자. 그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3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복습의 중요성 돼 있고 학습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자인데 학습인데 이 학습은 배울학이고 익힐습이거든요. 그럼 배울학하고 익힐습 둘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익힐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수험에서는. 이해가시죠? 그죠? 배우는 것보다 항상 익히는 데 치중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취지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런 수험 공부할 때.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제가 이제 뭐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뭐 2021년, 올해 22년 시험까지 있었으니까 20년 시험, 19년 시험, 18년 시험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21년에는 나왔는데 딴 데는 나온 적이 없어. 이 부분은 20년에는 나왔는데 딴 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 그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매년 나온다. 그죠? 매년 나온다. 흔히 말하는 이제 빈출. 자주 출제된다. 이런 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은 이게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그 대학교 가서도 이제 공부시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죠? 반드시. 하나 떨어지면 어쩌나, 불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그러고.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이 불안감에 공부 범위를 자꾸 늘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공부 범위가 나중에 이만큼이 돼야 돼. 그죠? 그런데 민법에서 이렇게 늘리는 수험생은 그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산재 가서도 또 이렇게 늘리고 자가 가서도 또 늘리고 그러다 보면 뭐야? 감당이 안 돼, 이 공부 양은. 항상 제가 아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수험생. 딱 1년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1년 정해져 있는데 우리 1차에서 합격할 정도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뭐 3월 진입이네 그럼 뭐 아직 시간 좀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수험에서 시간에 여유는 없습니다. 진입하자마자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것까지 찾아다니다 보면 어디가 빵꾸가 났어요?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뭐 좀 잘 결과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뻥뻥 틀려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서 왜 틀린 줄 알아? 이거 틀려갖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데 이런 거는 누구나 뭐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수험할 때 함부로 공부의 분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죠. 이거 되고 나서 좀 봐라 이런 거. 정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이거 되고 나서 봐라 얘기하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다 이러다 보면 1년이라는 시험이 이렇게 지나는데 요게 이제 시험일이잖아요. 시험일은 정해져 있어요. 딱. 그죠? 아직 몇 월 며칠인지 모를 뿐이지 이날 시험을 딱 보는데, 그죠? 만약에 이때까지 이걸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이 날짜에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시험 보기 전에 자기 거 딱 만들어 갖고 정리를 딱 해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려면 분량 밀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 보시면, 그리고 한마디, 이 불안감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지적 호기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도사들이 또 진입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적 호기심이 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있고 판례, 그러니까 조문이 있고 판례 있는데 A라는 일터는 사안 일터는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는데 그럼 B라는 사안은 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막 궁금해 하십니다. 막 궁금해 하시는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좋은 판례 없으면 출제자도 못 내요. 이런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도 적절하게 제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거 막 이렇게 파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날아가고 이게 다 기회비용이에요. 엉뚱한 시간 날리면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여기서 빵꾸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 보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어요. 그죠? 민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 나오죠.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이제 900페이지짜리 책을 보면서도 여기 없는 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죠?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만 찾아가, 그죠? 이렇게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불합격의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책에 있는 거 그거부터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래 문단 지적 호기심과 불안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단언드립니다. 남들 이 시험이 아무리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지금 이제 경쟁률도 심해지고 워낙 좋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도 심해지고 이제 진입하는 수험생들 수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됐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됐다 하더라도 첫째 줄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엉뚱한 욕심 부리거나 뭐 이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밑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 이런 걸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 이게 이제 결론인데,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 이걸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게 공부의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야 되지, 알긴 다 알아요. 알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막 이렇게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갈 때마다 스스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좀, 내가 이걸 안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죠? 이런 좀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저절로 막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2장짜리 이제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게 아래 밑줄 보시면, 흔한 말로 우리 1차에는 그냥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합격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따라하시고, 그리고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 옆에 두시고, 이게 1회 독하고 읽어보고 2회 독하고 읽어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버리지 마시고, 회독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또 분량을 너무 늘리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이제 느낌이 오시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아래 밑줄, 노력만으로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력은 다 해요. 그죠?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 돼.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되면 이게 좀 헛수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 명심하시고, 진입하시는 순간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원하시는 목표 다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이제 3월 진입생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이제 4월인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한 달 늦었네 벌써. 그죠? 그죠? 예, 한 달 늦은 만큼 더 달리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만약에 뭐 여기서 오늘 설명회 듣고 뭐 진입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한 달 늦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뭐 언제 강의나 뭐 이렇게 이제 얼굴 뵐 일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또 반갑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